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시즌3의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 들려드리고 나서 나무님들이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건가요?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4월 말경에 시즌3의 영상으로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통과가 되면 광고를 달 수가 있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는데요.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형식의 영상을 만들어서 5월 말경에 또 심사를 넣게 되는 방식이에요. 시즌3로 안 돼서 시즌4, 5 이렇게 막 넘어가도 저 이제는 안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자, 오늘의 책은요. 자,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만 다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시간으로부터의 자유야. 자유. 늘 꿈꾸던 거 아니었나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과연 이번 생에서 가능이나 할까요? 이런 고민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이 시간 부자의 하루입니다. 지은이 위너프 정연우, 펴낸 곳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엄마, 아빠 두 딸이 포르투갈의 포르투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아주 얄팍한 사전 정보만 가지고 읽기 시작했던 책이었어요. 포르투갈 하면 저에게는 무조건 파스칼 메르시어의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떠오르거든요. 두어 번 정도 유럽 여행을 갔는데 왜일까요?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못 가본 곳이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가족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포르투라는 도시에서의 좌충우돌, 재미있는 여행기 또는 정착기를 상상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이런 종류의 책이 읽고 싶었던가 봐요. 작가의 글을 읽는데요.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좌충우돌 여행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찌나 몰입하면서 읽게 됐는지 몰라요. 삶에서 자유에 대한 갈증이 컸던 모양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적지 않게 고민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책이 필요한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 자체가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알려드리면 좋을까 하면서요. 본문 내용 먼저 살펴보고요. 자작나무 삼각편에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TV 채널을 돌리다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곧잘 멈춘다. 도시에서 탈출을 꿈꾸는 직장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50대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아 시청률이 꽤 높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잠시나마 피폐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는 걸까? 어쩌면 시끄러운 속세를 떠나 호젓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에게 대리만족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면 정녕 행복할까? TV 프로그램이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자연인에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보라고 권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그들은 행복한 삶의 노후를 전원주택에서 보내는 게 아니다. 많은 경우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한 채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선택한 삶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혼자 집을 짓고 살아간다. 가족마저 등진 상황, 정신적 휴식에 절실하거나 삶의 의지가 소실되었을 때 최후로 선택한 삶의 방편이었다. 내가 그들에게서 안분지족의 삶을 발견하기보다는 어딘가 애잔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애초에
그들이 꿈꾸던 삶이 아니니까. 나는 이 책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돈보다 시간을 더 크고 소중한 개념으로 여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돈과 시간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삶을 대하는 자세는 크게 달라진다.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하면 대부분 그러한 생각을 아직 해보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일단 그렇게 되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삶에 있어 그 목적과 방향성이 없으면 항해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경제적 자유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루고도 이내 공허해질지 모른다. 물밀듯이 쏟아지는 여유에 처음에는 흥분하겠지만 점차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허둥대게 된다. 누군가는 회사에서 바삐 일할 때를 그리워할 것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자유를 얻은 레드가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유라는 목적을 얻고 나자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지 궁극의 목적이 되어줄 삶의 가치가 준비되지 않아서이다. 당신이 삶의 방향성을 잃고 살아갈 이유도 모른 채 무조건 달려가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지쳐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 책이 당신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란다. 동시에 저자가 차분하게 들려주는 경험의 목소리와 삶을 대하는 정성스러운 태도에서 자신에 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를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돈도 시간도 아닌 그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표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인 까닭이다.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소중한 가치를 저자는 이야기한다. 시간이 많으면 행복할까? 시간이 자유로우면 일을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일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존재들이다. 분명 그때가 되면 자신이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그 일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래서 당신이 경제적 자유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항해를 떠나고자 한다면 목적지에는 돈과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 나서 함께할 당신만의 파랑새가 있어야 한다. 그 파랑새는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여정을 함께하며 당신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옳은 길로 안내해 줄 것이다. 만족.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타인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라. 나에게 필요한 만큼을 정확히 알아라. 그리고 충분히 누려라. 가족법인의 회사 이름은 위너프이다. 위너프. We are enough. 즉, 우리만으로도 이미 충분해를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이름이 있다. 대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름을 짓는다. 위너프 역시 그렇다. 우리 가족이 평생 간직했으면 하는 가치를 담았다. 그 가치는 바로 만족하는 마음이다. 나와 아이들은 충분해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말한다. 밥 공기에 밥을 덜어줄 때에도 마찬가지다. 밥이 많니 적니? 라고 묻는 대신 이 정도 밥이면 충분하니? 라고 묻는다.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밥이 많니 적니의 초점은 밥의 양에 있다. 이 정도면 밥이 충분하니는 그 밥을 먹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나는 아이들이 크는 동안 비교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본인이 가진 것이 많고 적음으로 내 것이 더 많다거나 친구의 것이 더 많다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했다. 그 대신 본인에게 필요한 정도를 정확히 알고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다.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형편이지만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늘 가득해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였다. 객관적으로 보기엔 그다지 여유 있지 않은 데에도 넉넉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림태주의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에서 와닿은 말이 있다. 불만족과 결핍은 내가 가지지 못해서 얻은 불행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만든 불행이었다. 소유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질 것 같지만 소유로 인해 채울 수 있는 행복의 양은 한계가 있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 마음에 욕심의 꽃이 깊게 뿌리 내린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은 유한한 시간과 자원 내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이를 부추긴다. 자연스레 탐욕이 생기고 종국에는 상대의 것마저 탐하게 된다. 태국을 여행할 때면 늘 궁금했다. 태국인들은 우리나라만큼 부유하지 않음에도 어쩐지 더 긍정적이고 행복해 보였다. 어째서 우리보다 넉넉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은 태국 전 국왕인 푸미폰 아둔 야대덱에서 들을 수 있었다. 경제개발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국 국민의 전 계층이 생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경제 기반이 강화된 이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 단계의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이란 우리 스스로 충분히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누리지만 지나치게 수준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사치와 낭비에 빠지지 않으며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의 국왕이 국민에게 전한 연설의 일부이다. 그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를 국민에게 약속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을 의미했다. 만족하는 마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일 것이다. 비교하는 순간 내 것에 만족하기 힘들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눈이 있어. 이 눈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면 내 것은 부족하고 초라하게만 보여. 얼굴의 눈이 다른 사람의 것을 보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마음의 눈만큼은 반드시 너에게 향하도록 하렴. 그러면 너 자신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단다. 만족하는 마음은 비단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역시 만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를 보게 되면 내가 갖지 못한 것만 신경 쓰인다. 나를 기준으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건 자존감 향상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타인을 기준으로 부족함을 채우면 열등감이 생긴다. 심지어 또 다른 타인과의 비교를 불러올 뿐이다. 이 굴레가 반복되면 늘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그림자만 밟고 사는 인생은 너무 짠하지 않은가? 우리 모두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인데 말이다. 나는 누군가의 누구로서 존재하는 삶이 아닌 나답게 나처럼 나로서 살고 싶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을 계산했던 것도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른 채 부족하다고 습관처럼 말하는 어지러운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었다. 투자도 그렇다. 내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경우는 이렇다. 오랫동안 가계부를 썼기에 한 달 생활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내가 만들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은 오직 1%도 채 되지 않은 은행 이자율 뿐이었다.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노동소득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했다. 그렇게 나는 부동산과 미국 주식 투자를 실행했다. 자본이 만들어내는 투자 수익률의 범위를 알게 되자 우리 가족이 목표해야 할 자산 규모를 자연스레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내게 필요한 만큼을 아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더 갖고 싶은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무궁무진하다. 사람들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법을 찾아 헤맨다. 아직 더하기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인수분해와 미적분을 넘보는 것과 같다. 본인의 수익과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과 수익률을 늘 궁금해한다. 마음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아무리 큰 부를 갖게 되더라도 마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른 채 살아간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을 채운 뒤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등불 하나 없이 어두운 길일지라도 내게 익숙한 길이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알고 있다면 언제든 게임에 참여하고 싶을 때 뛰어들 수 있다. 나는 이미 자신이 있었다. 내게 필요한 만큼을 알고 그만큼을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한 자신감이 내겐 있었다. 무엇보다 지금은 더 나아갈 때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내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것을 지킬 때라 생각했다. 서두르지 않아도 더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았다.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오랫동안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다. 내게 필요한 그만큼을 알지 못했다면 만족하는 마음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대로 만족하는 마음 없이는 늘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물으며 불안감에 젖어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만족하는 마음과 투자에 대한 자신감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꾸준히 스스로를 훈련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작은 돈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큰 돈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작은 눈덩이로 큰 눈뭉치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이는 결코 눈사람을 만들어낼 자신감이 생기기 쉽지 않다. 현재 나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건네보자. 지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만족하는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을 알고 있나요? 언제든 자본주의 게임에 뛰어들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일 것이다. 자유.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처럼 하라. 일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라. 항해하라. 항해자는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유를 통해 이루려는 삶의 가치를 확립하라.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자유를 원한 이유 중 하나였다. 바쁜 일상의 늪에서는 모든 게 해야 하는 일 같았다.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아이들과 긴 외출을 했다. 나에게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주려는 의도였다. 간절하게 바랐던 나만의 시간이 생겼지만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뭘 해야 하지? 어디라도 나가볼까? 그럼 어딜 가야 하지? 시간 노예가 따로 없었다. 막상 자유가 주어져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다. 멍하니 테이블을 봤다. 채 닦지 못한 음료 자국이 말라 있었다. 아, 맞다.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고 싶었지? 이대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다. 급히 원했던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안고 빠진 찐빵처럼 허전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었는지 의심마저 들었다. 기분이 한없이 처졌다. 내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답은 이곳 포르투갈에서 찾을 수 있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으로 잠시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높은 건물은 대도시의 위험을 뽐냈고 어딜 가나 관광객으로 붐볐다. 포르투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달랐다. 오랜만에 접한 도시 풍경에 시골쥐 마냥 어리둥절했다가 예쁘게 반짝이는 것들을 보면 신이 났다. 리스본은 언덕의 도시라 불러도 될 만큼 골목골목 가파른 길이 펼쳐졌다. 색다른 풍경과 아찔함이 공존했다. 나와 남편은 교대하며 유모차를 끌었다. 어느새 이마에 땀이 맺혔다. 겨우 한 고비를 넘으면 코너를 낀 새로운 언덕길이 보였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내 왼쪽 허리와 가슴께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흠칫 놀라 쳐다보니 어느 집 창가였다. 한 아주머니가 끝이 오목한 예쁜 대접으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다. 어찌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물을 주는지 마치 내가 사랑받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허리를 살짝 굽혀야 창을 마주할 수 있는 낮고 작은 집이었다. 1층이라기엔 모자랐고 지하라기엔 넉넉했다. 흰 나무 창문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했다. 그 뒤로 하얀 커튼이 조금 어설프게 집안을 가려주고 있었다. 꼭 백설공주가 살던 7난쟁이 집의 창가 같았다. 창가에 놓인 화분은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화분에 물을 주던 아주머니의 표정이 떠올라서일 수도 있다. 그때 나는 두 가지를 알게 됐다. 큰 창을 통해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우리 집에서 왜 화분이 초라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째서 내 하루에는 해야 하는 일만 가득 차 있었는지. 원인은 마음이었다. 가난하고 메마른 마음.
나도 아주머니처럼 창가에 둔 화분에 정성스레 물을 주곤 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정성의 시작점이었다. 그녀의 정성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나의 정성은 계획표에서 비롯됐다. 오늘의 할 일, 1. 거실 화분에 정성껏 물 주기 같은 것. 똑같은 일이라도 누구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해야 하는 일이 되는 비밀도 여기에 있었다.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일 자체에 중심을 둔다. 시선은 일의 끝에만 닿았고 일하는 행위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달랐다. 일의 가치와 의미에 중심을 뒀다.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시선을 넘겼다. 이 차이가 삶의 태도를 바뀌게 할 만큼 중요한 듯했다. 누군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시간과 돈으로부터 허덕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간소한 삶에도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곳 포르투에서도 여전히 한국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일을 하고 있다. 자유롭게 살면 해야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절로 웃음이 나는 순진 무구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해야 하는 일로 허덕이지 않는다.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처럼 하는 마음. 진정한 자유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스본의 난쟁이 집은 고맙게도 내 마음에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한때 스튜디어스라는 꿈이 있었다. 세계 어디든 비행하며 여행할 수 있는 데다가 월급까지 받을 수 있는 신의 직장이라고 여겼다. 실상은 시력 때문에 지원조차 하지 못했지만 스튜디어스가 된 친구가 부러웠다. 내 속도 모르고 친구는 얄미운 이야기만 늘어났다.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짐 쌌다 풀었다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 공항 가면 설레는 것도 오래전 일이고 이제는 떠나는 삶이 아닌 정착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때 나는 친구의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스튜디오스는 아니지만 이제 원한다면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시간 부자가 되었다. 첫 베이스 캠프를 포르투로 잡았고 그 다음의 목적지를 그리고 있다.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는 많다. 방랑자, 떠도는 사람, 유랑민, 집시, 히피족 등.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건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이름을 붙였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항해자. 그러니 매 순간 우리의 목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목표가 없다면 더 이상 항해자일 수 없다. 표류자로 전락할 뿐이다.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위해 닻을 올렸던가. 힘차게 나부끼는 자유의 깃발을 거머쥐려 했다. 자유의 여신상이 가진 위엄을 기대하며. 그러나 자유의 깃발을 흔드는 내게서는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유가 삶의 마지막 목표가 아님을, 동시에 마지막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자유를 통해 어떤 삶의 가치를 이룰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만이 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랑,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발견하라. 삶을 간소화하라.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라. 자유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라. 자유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삶.
내가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 부자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듯 내게 계속해서 질문했다.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간절히 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를 통해 진정 얻고 싶은 건 무엇인지, 자유를 마지막 삶의 목표로 생각한 나는 한동안 공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중요한 계기를 다시 맞닥뜨렸다. 삶의 전환점을 만나기에는 다소 현대적인 포르투의 한 스타벅스에서였다. 할머니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셨다. 몇몇 젊은 친구들과 가볍게 눈으로 손으로 인사를 나눴다. 할머니는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았다. 백발에도 허리가 꽤 곧았고 걸음걸이는 고상했다. 리사이클링 가방도 보풀 하나 보이지 않는 카디건도 모두 파란색이었다. 도톰한 팔목에는 두께가 다른 두 줄의 푸른알 팔찌가, 귓볼에는 눈물 모양의 블루 사파이어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할머니를 두르고 있는 푸른색이 주름진 흰 피부와 단정하게 받쳐 입은 흰 블라우스, 살짝 웨이브 있는 백발과 조화를 이뤘다. 뭐에 홀린 듯 한참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할머니는 에스프레소 한 잔과 에그타르트 하나를 큰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금씩 음미했다. 주변에 둘러싼 젊은 청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두 눈 중 오른쪽 눈동자는 백내장 때문인지 혼탁했지만 눈빛만은 흐릿하지 않았다. 사파이어 귀걸이만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파란 할머니와의 첫 만남이었다. 원고 작업으로 하루 내내 카페에서 살다시피 하니 눈에 익은 친구들이 제법 늘었다. 파란 할머니도 그중 한 명이다. 할머니가 카페에 오는 시간은 거의 일정했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면 어김없이 스타벅스 문을 열고 등장하셨다. 더욱 놀라운 건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차림이라는 것이다. 옷, 액세서리, 가방 모두 그랬다. 그때부터 강한 호기심이 일었다. 할머니에게 파란색은 어떤 의미일지 궁금했고 매일같이 입는 옷과 액세서리에는 어떠한 추억이 담겨 있을지 궁금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참지 못하고 할머니가 계신 자리로 다가갔다. 공손하게 올라 하고 인사드리니 할머니는 반갑다는 듯 옆자리를 내어주신다. 구글 번역기를 켜서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내 손을 덥석 잡고 말했다. 포르투갈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고맙다고, 내가 더 예쁘다고 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두 손이 참 따뜻했다. 여쭤보고 싶었던 많은 질문을 뒤로 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는지 손가락을 펴보였다. 83이었다. 그 즈음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죽는 순간 어떤 것들을 지니고 눈 감아야 행복할까? 파란 할머니에게 왠지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직접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때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투명하게 읽힐 때가 있다. 할머니의 눈빛이 그랬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방법을 하나 알려줄까? 그건 바로 내가 가진 물건, 지식, 사람, 기억을 한 해 한 해 줄여나가는 것이라네. 삶을 점점 간소하게 만드는 거지. 간소해진다는 건 결코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야.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함을 의미하지. 나는 80여 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내 삶을 간결하게 하는 데 집중했네.
남은 건 이제 이것뿐이라네. 파란 가방, 카디건, 팔찌, 사파이어 귀걸이. 이건 결코 물건으로서만 존재하지 않아. 이 물건들에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 담겨 있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기억이 녹아 있지. 비로소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색깔이 파란색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 파란색은 내가 가진 사랑의 색이라네. 할머니가 내게 들려준 눈빛의 언어를 마음에 새긴 뒤 나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건넸다. 만약 단 몇 사람의 이름만 적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종이가 있다면 누구의 이름을 적을 것인가? 내게 도움될 사람을 적을까? 아니겠지. 한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의 이름을 적을까? 역시 아닐 것이다. 적게 될 이름은 내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 분명했다. 만약 단 몇 가지 물건만 담을 수 있는 작은 가방이 주어진다면 어떤 물건을 넣을 것인가? 값비싼 물건을 넣을 것인가? 아니었다. 실용성 있는 물건을 넣을 것인가? 아닐 것이다. 내가 담게 될 물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일 것이다. 만약 단 한 가지의 기억만 제외하고 모든 기억을 잃게 된다면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았던 기억을 남길까? 아니었다. 큰 부를 얻었던 순간? 그것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했던 기억을 유일하게 남길 것이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를 포함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삶을 더 간소화해야 했다.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쫓느라 정작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되찾아야 했다. 휴대폰에 저장된 수백 명 중 솔직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집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는 물건은 버리기엔 아깝고 갖고 있어도 의미 없는 게 대부분이었다.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하고 자극받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어떠한 메시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쉬지 않고 뭔가를 하면서도 정작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일은 없었다. 성격 좋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애쓰느라 가족 앞에서는 늘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 누군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려주기를 기대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었다. 알맹이 없는 하루, 실속 없는 인간관계, 사라지는 온기가 두렵고 초조했다. 더 늦기 전에 삶을 간소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기로 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랑이야말로 자유를 통해 이루고 싶은 나의 마지막 파랑새였음을 깨달았다. 자작나무 생각. 자유를 찾아 나만의 파랑새를 찾아. TV 채널에서 나는 자연인이다에 여러분들은 호젓하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에게 대리만족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진짜 행복할까요? 많은 경우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한 채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선택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분들에게서 안분지족의 삶을 발견하기보다는 어딘가 애잔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혹시 이런 게 아닐까 해서요. 과연 그들은 애초에 그러한 삶을 꿈꾸었던가?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채 얻는 자유는요, 궁극의 행복을 동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한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얻어내기 위함이잖아요.
내 삶을 방해하고 훼손하려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 돈의 역할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도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며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삶도 결코 행복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돈과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다 라고 하는 답변들이 돌아온대요. 일단 그렇게 되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성이 없으면 항해는 실패할 확률이 높지요. 자유라는 목적을 얻고 나자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지 궁극의 목적이 되어줄 삶의 가치가 준비되지 않아서랍니다. 이 책은 지금 그 과정에 있는 당신에게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돈도 시간도 아닌 그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글은요, 실은 작가님이 아니라 유나바머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블로거의 추천사 글이었는데 이 책을 왜, 누가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정 어린 소개글이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만족. 타인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라. 나에게 필요한 만큼을 정확히 알아라. 그리고 충분히 누려라. 밥이 많니 적니의 초점은 밥의 양에 있다. 이 정도면 밥이 충분하니는 그 밥을 먹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불만족과 결핍은 내가 가지지 못해서 얻은 불행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만든 불행이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눈이 있어. 이 눈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면 내 것은 부족하고 초라하게만 보이지. 얼굴의 눈이 다른 사람의 것을 보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마음의 눈만큼은 반드시 너에게 향하도록 해야 돼. 그러면 너 자신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단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투자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지 맞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을 아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더 갖고 싶은 욕심의 마음을 내려두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필요한 만큼을 채운 뒤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고 난 이후의 에너지를 더 소중한 것에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만족하는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챕터에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무님들, 다시 여쭤볼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라고 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유. 일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라. 항해하라. 항해자는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유를 통해 이루려는 삶의 가치를 확립하라.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자유를 원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째서 내 하루에는 해야 하는 일만 가득 차 있을까 생각하죠. 원인은 마음이래요. 가난하고 메마른 마음.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해야 하는 일이 되는데 거기에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의 가치와 의미에 중점을 둔답니다. 이는 삶의 태도를 바뀌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처럼 하는 마음. 진정한 자유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유가 삶의 마지막 목표가 아님을, 동시에 마지막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나는 자유를 통해서 어떤 삶의 가치를 이룰 것인가? 사랑. 삶을 간소화하라.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라. 자유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라. 자유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그것이 마지막 목표가 되어도 될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작가가 카페에서 만났던 파란 할머니 이야기 다시 볼까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하고 생각하는 방법 알려줄까? 그건 바로 내가 가진 물건, 지식, 사람, 기억을 한 해 한 해 줄여나가는 것이라네. 삶을 점점 간소하게 만드는 거지. 간소해진다는 건 결코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야.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꼭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세요. 만약 단 몇 사람의 이름만 적을 수 있는 작은 종이가 있다면 누구의 이름을 적을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겠죠? 만약 단 몇 가지 물건만 담을 수 있는 작은 가방이 주어진다면 어떤 물건을 넣으실 거예요? 이것도 의심할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를 남겼던 물건일 겁니다. 만약 단 한 가지의 기억만 제외하고 모든 기억을 잃게 된다면 어떤 기억을 남길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기억이 아닐까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를 포함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작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삶을 더 간소화해야 한다고요. 사랑이야말로 자유를 통해 이루고 싶은 우리들의 마지막 파랑새가 아니겠습니까? 이 책을 3가지의 꼭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키워드였어요. 만족, 자유, 사랑. 책에는 다른 키워드들도 물론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유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자유 이후의 항해를 생각해야 한다는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었던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행지에 대한 가족들의 에피소드가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쉬웠어요. 작가님, 2번째 책 기다릴게요. 가끔요, 제가 여기에서 책을 들려드리는 목표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책을 선별해서 위안과 지혜를 나눠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고요. 소개하고 읽어드리는 과정에서 저는 결국 책의 10분의 1 혹은 20분의 1의 내용밖에 전달해드리지 못하니까 이러한 책이 있으니 필요하다면 제가 들려드렸던 것 이외의 지혜까지 모두 가져가세요. 구입해서 꼭 나머지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한 힌트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금씩 천천히 나아지겠습니다. 저는 그럼 그만 물러가고요. 또 다른 좋은 책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